100엔샵이 사라지고 300엔샵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먹밥 하나에 1000엔을 내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2026년 벽두부터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일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글로벌 금융기관이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거든요. 역대급 엔저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2026년 3월 말이면 달러당 환율이 1060엔을 돌파할 것이며 이 현상은 일시적인 요동이 아닌 구조적 침몰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지나온 일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니케이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6만엔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일본 서민들은 왜 죽어라 일하는데 살기는 더 힘들어지지? 라고 묻고 있어요. 월급은 제자리인데 기름값과 라면값은 2배로 뛰었고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손해라는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거대한 흐름의 뿌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선택한 경제 정책이에요. 사나에노믹스라고 불리는 이 정책의 핵심은 확장 재정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세금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시장에 쏟아붓는 거죠. 부족한 예산은 국채 발행으로 메우고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그 국채를 고스란히 떠안으며 시중에는 유례없는 규모의 엔화가 풀립니다. 이 상황을 일상의 풍경에 비유하자면 동네 빵집 주인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빵을 매일 2배씩 더 찍어내는 꼴이에요. 빵이 흔해지면 처음에는 가격이 싸져서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빵 한 조각의 가치는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희소성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엔화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돈이 넘쳐날수록 그 가치가 깎여나가는 것은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이고 냉혹한 물리법칙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일본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려서 돈의 가치를 방어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을 던지곤 해요. 실제로 일본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0.75%까지 인상하며 30년 만에 가장 상징적인 통화정책의 정상화 신호를 시장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약 처방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엔화 가치는 오히려 보란듯이 더 가파르게 추락했습니다. 수십 년간 고착된 저금리와 확장 재정, 그리고 중앙은행의 무제한 개입이라는 삼각편대는 이미 일본 경제의 근간을 바꿔놓았죠. 시장 참여자들은 일본 정부는 구조적으로 엔화를 계속 풀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고 판단하며 엔화 매도에 열을 올립니다. 금리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거대한 댐에 생긴 균열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시장은 이미 본능적으로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엔저가 지속되면 단기적으로는 수출 대기업들이 역대급 흑자를 기록하며 웃음을 짓고 값싼 물가를 찾아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겉보기에는 주식도 싸고 여행도 즐거운 낙원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 아래에서는 일본 서민들의 삶이 서서히 짓눌리고 있어요.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월급은 제자리인데 생활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혹한 현실이 시작된 겁니다. 한국으로 치면 환율이 급등해 기름값과 라면값이 2배로 뛰었는데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 숫자만 그대로인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수출이 잘 되니 경제가 살아나는 줄 알았지만 이제 일본인들은 왜 죽어라 일하는데 살기는 더 힘들어지지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엔저가 단순한 환율 변동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구조적 문제라고 불리는 결정적인 이유죠. 일본 정부가 선택한 이 길은 명확한 목적지를 향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멈추지 않는 확장 재정의 무한 루프입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쓰고 그 돈을 중앙은행이 메워주는 이 기괴한 연쇄 반응은 시중의 엔화를 홍수처럼 넘쳐나게 만들죠. 상황이 이쯤 되자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은행에 돈을 그냥 놔두는 행위 자체가 가장 큰 손해라는 공포가 확산하기 시작했어요. 금리는 여전히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가진 엔화의 실질적 구매력은 매일 아침 조금씩 증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공포는 잠자고 있던 막대한 가계 자금을 깨워 예금이 아닌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으로 그 흐름을 급격히 바꿔놓았어요. 여기서 일본 정부가 전략적으로 도입한 리사, 즉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는 불붙은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로 번 수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이 달콤한 유혹은 엔화를 들고 있기 싫어하는 이들에게 완벽한 도피처가 되었죠. 결국 엔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일본인들은 엔화를 버리고 주식을 사게 되었고, 이는 니케이 지수의 기록적인 폭등으로 이어졌어요. 실제로 니케이 지수는 1년 만에 20%가 넘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하며 엔저의 해가 곧 주가 급등의 해임을 증명했습니다. 도쿄의 대기업 CEO들은 이제 니트위 5만 엔을 넘어 6만 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해요. 주가가 오르고 월급 봉투의 숫자가 커지면 진짜 부유해진 걸까요? 일본인들은 이 현상을 주먹밥 하나에 1000엔 하는 세상이라는 자조 섞인 비유로 설명하며 화폐 가치의 타락을 경고합니다. 신입사원의 월급이 100만 엔이 된다고 해도 물가가 5배로 된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화폐 단위의 붕괴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즉, 현재의 주가 폭등은 일본 경제의 경쟁력이 강화된 결과라기보다 엔화라는 잣대 자체가 고무줄처럼 늘어난 착시 현상인 셈이죠. 이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달러당 160엔이라는 전망치조차 오히려 일본의 현실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 수치라고 지적해요. 만약 지금처럼 확장 재정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가 지속된다면 달러당 200엔 시대도 결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은 주가 상승과 엔저라는 두 현상이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쌍둥이예요. 풀려나간 돔이 갈 곳을 잃고 자산 시장으로 숨어들면서 우리가 알던 일본 경제의 기본 상식은 완전히 해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정서는 공포예요. 통장에 돈을 그냥 두는 행위가 실시간으로 내 재산을 갉아먹는다는 공포입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이 매일같이 쏟아내는 메시지는 더 이상 부자가 되기 위해 투자하라는 장밋빛 유혹이 아니에요. 그들이 강조하는 핵심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방어적이죠. 가만히 있으면 매년 조금씩 가난해지는 이 구조를 인정하라는 경고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는 여전히 바닥이고 물가는 무섭게 치솟는 상황에서 일본인들에게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방어 수단이 되었어요. 이러한 흐름은 비단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가장 보수적인 자산인 부동산 시장으로도 거침없이 번져나가며 일본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쿄와 주요 거점 도시의 신축 아파트 가격은 불과 몇 년 사이에 2배 가까이 폭등하며 믿기 힘든 수치를 기록 중이에요. 은행에 잠들어 있던 돈들이 엔화 가치 하락을 피해 실물 자산인 아파트로 몰려들면서 부동산 시장은 유례없는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 사회가 겪고 있는 아주 극명한 체감의 온도차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분열이에요. 이미 집을 소유한 이들은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집값이 오른 것처럼 보일 뿐 실제 가치는 예전과 비슷하다며 여유로운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던 평범한 청년들이나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값이 2배로 뛰었다는 소식은 그저 절망적인 벽으로 다가올 뿐이죠. 같은 경제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각자가 느끼는 현실이 이토록 잔인하게 갈라지는 것이 현재 일본이 마주한 슬픈 자화상이에요. 이 과정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계층은 고정된 월급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노동자들과 모아둔 자산이 없는 서민층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천장을 모르고 치솟는데 서민들의 월급 인상 속도는 가파른 물가 상승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지표상으로는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중산층의 실제 생활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팍팍하고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의 고질적인 수입 의존 구조는 엔저라는 악재를 만나 서민들의 밥상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어요. 에너지와 식료품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사오는 일본에게 엔화 가치 하락은 곧 기름값과 식탁 물가의 수직 상승을 의미합니다. 수출 대기업들은 환율 효과로 사상 최대의 성과 급잔치를 벌이지만 수입 원가 상승을 감당해야 하는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본 내부에서도 엔저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며 적어도 달러당 130엔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확장 재정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일본 정부가 이 흐름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무엇보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모든 흐름 뒤에 숨어 있는 정치적 리스크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에요. 이쯤 되면 근본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돈을 더 푸는 것이 최선일까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정책 기준은 확고해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 쓰고 더 푸는 확장 재정의 전공밥이죠. 하지만 물가는 치솟고 서민들의 고통은 임계점에 달했습니다. 금융권에서 이 상황을 설명할 때 자주 꺼내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엔화의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지표예요. 이것은 단순히 화면 속에 뜨는 환율 숫자가 아니라 물가까지 반영해서 엔화가 실제로 갖는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실질 실효 환율로 계산한 엔화 가치는 체감상 달러당 300엔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이는 일본의 위상이 사실상 1970년대 수준으로 후퇴했음을 의미하며 단순한 일시적 약세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달러 인덱스를 함께 볼 때 나타나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달러 자체가 크게 강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달러가 약한데도 엔화만 유독 힘을 못 쓰고 추락한다는 것은 엔화 자체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이제 숫자보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을 봐요. 다카이치 정권이 엔화를 더 약하게 만들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죠. 사람들이 정권이 돈을 더 풀 것이다 라고 믿는 순간 실제 정책이 나오기도 전에 엔화 가치는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여기에 일본 정치 특유의 연립정부 구조는 정책의 선명성을 흐리게 만들며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지금을 워밍업 단계라 부릅니다. 진짜 거센 엔저의 파도는 다카이치 정권이 본색을 드러낼 때 찾아올 거예요. 정부가 지지율 관리를 위해 뿌리는 막대한 보조금도 결국 미래에 빚으며 이는 엔화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통과시킨 18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은 그야말로 돈으로 물가를 막는 처절한 버티기예요. 정부는 보조금을 투입해 기름값을 억지로 누르고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일본 서민들은 환율은 엉망인데 기름값은 싸다는 기묘한 현실 속에서 정부가 무언가 해주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죠. 이것이 바로 다카이치 정권이 노리는 고도의 정치적 기술이에요. 당장의 고통을 가려 지지율 70%를 유지하는 것이죠. 하지만 빚으로 만든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시장은 이미 그 유통기한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제 일본의 앞날은 단순한 환율 방어를 넘어 국가의 신용과 서민의 삶 중 무엇을 먼저 택할 것인지에 달렸어요. 현재 다카이치 정권의 지지율이 70%를 넘나들자 정치권에서는 총리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국회 해산 카드가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지지율이 정점에 달했을 때 판을 뒤집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본인만의 정책 색깔을 방해 없이 추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죠. 2026년 중반으로 접어드는 시점에 일본 전역은 해산 총선의 소문으로 들썩이고 있으며 이는 곧 경제정책의 거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에요. 만약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다면 더 이상 연립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욱 공격적인 확장 재정을 밀어붙일 겁니다. 시장은 바로 그 순간을 주목하고 있어요. 사나에노믹스의 진정한 본색이 드러날 때 엔저의 흐름이 광풍으로 변할지 아니면 멈출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가가 오르고 기업 실적이 좋아 보이는 지금의 풍경은 냉정히 말해 생산성 혁신이 아닌 화폐 가치 하락이 만든 신기루일 뿐이에요. 일본에서 갑자기 AI 혁명이 터진 것도 제조 경쟁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엔화라는 잣대 자체가 짧아졌을 뿐인 착시 현상이죠. 자산을 이미 풍부하게 소유한 계층에게 지금의 상황은 축제와 같지만 현금만 쥐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매일이 재난의 연속이에요. 이제 일본인들은 100엔샵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300엔샵이 채우는 현실을 보며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가혹한 물가 상승을 마주합니다. 정부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임금도 오를 것이니 안심하라고 반복하지만 혁신 없는 임금 인상은 결국 서민의 실질 소득을 갉아먹어요. 주먹밥 하나가 1,000엔이 되고 신입사원 월급이 100만 엔이 되는 세상은 풍요가 아니라 화폐가 제 기능을 상실해가는 붕괴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본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강력한 변수로 떠올랐어요. 이미 일본의 기준금리는 0.75%까지 올라왔으며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1.5% 수준까지 추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제로 금리에 길들여졌던 일본 사회에서 이 정도의 금리 인상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폭등시키며 가계 경제에 엄청난 하중을 다해요. 더 무서운 것은 엔캐리 트레이드의 귀환입니다. 전 세계에 풀려있던 저렴한 엔화 자금이 금리 인상을 따라 일본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죠. 엔캐리 자금이 급격히 회수되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자산 시장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지게 됩니다. 일본은 여전히 세계 금융의 거대한 축이며 일본의 정책 방향이 바뀌는 순간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은 그 즉시 경로를 재설정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2026년 이후 일본 경제는 단순히 엔화가 싸냐 비싸냐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좌우할 핵심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다카이치 정부의 확장 재정과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라는 서로 상충하는 두 에너지가 충돌하며 일본은 지금 전례 없는 실험장에 서 있어요. 이 도박에 가까운 정책의 성패는 일본 내부의 정치를 넘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선진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정책을 쓰는 것은 단순히 환율의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는 지점이기도 하죠. 본래 경제 발전에는 일정한 단계가 있는데 제조업으로 성숙한 뒤에는 금융이나 기술, 서비스업으로 산업의 중심을 옮겨가는 것이 정석이에요. 그래야 후발 국가들이 제조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며 전 세계 경제 생태계가 선순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일본이 통화 가치를 억지로 낮춰 다시 제조업 경쟁력을 독점하려는 것은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와 같아요. 일본이 엔저를 무기로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수출 시장에 쏟아내기 시작하면 한국과 중국 같은 주변국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다카이치 리스크라는 표현을 쓰며 일본의 독자적인 통화정책 행보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예의주시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사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내며 자국의 부채 부담을 전 세계로 분산시키는 전략을 교묘하게 사용해온 전례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 걷고 있는 길도 본질적으로는 미국과 다르지 않지만 기축 통화가 아닌 엔화로 이 방식을 쓰는 것은 훨씬 더 큰 위험을 동반해요. 진짜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대신 통화 정책이라는 마약으로 시간을 버는 방식은 결국 그 독성이 서민들의 삶으로 고스란히 스며듭니다. 기업들은 환율 덕분에 버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물가 상승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서민들의 눈물겨운 희생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2026년 현재의 일본은 단순히 환율이 오르내리는 시기를 지나 국가의 운명과 사회 구조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일본 내부의 정치적 야망이 투영된 엔저 정책은 이제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민감한 변수가 되었어요. 많은 이들이 일본 여행이 저렴해졌다고 환호할 때 그 이면에서 일본의 중산층이 무너지고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인 일본이 통화 가치를 흔들면 부품과 소재를 일본에 의존하는 주변국 기업들도 연쇄적인 비용 상승 압박에 직면하게 되어 정치적 생존을 위해 경제의 기초 체력을 소진하는 방식은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신뢰도를 추락시킵니다. 100엔샵의 시대가 가고 300엔샵이 일상이 된 현실은 일본인들에게 이제는 예전처럼 싸게 살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매일 깨워주고 있어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전기료와 가스비, 식료품 가격이 동시에 폭등하는 현상은 일본 서민들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의 엔저 흐름을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구경만 할 수 없는 이유는 한국 경제가 일본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엔화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엔화의 가치 폭락은 곧 아시아 자산 전체에 대한 저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이 과연 어디서 멈출 것인지, 그리고 그 끝에서 일본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지를 진지하게 질문해야 해요. 결국 2026년 일본이 마주한 엔저라는 거대한 파도는 단순히 경제지표의 숫자를 넘어 한 국가의 생존을 위해 던진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달러당 160엔이라는 수치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타카이치 정부의 확장 재정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달러당 200엔이라는 낯선 풍경을 보게 될지도 몰라요. 강한 주가와 약한 엔화라는 이 기묘한 공조는 일본 경제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누군가에게는 가혹한 형벌입니다. 저금리와 저물가에 길들여졌던 일본의 평범한 시민들에게 이제 저축은 미덕이 아닌 가장 위험한 도박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미래를 책임질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이제 일본을 떠나 더 높은 임금을 주는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인재 유출이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마주합니다. 나라의 자산은 주식시장으로 몰려 풍족해 보이지만 정작 그 나라를 지탱할 사람들의 삶은 매일 아침 오르는 물가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며 시장의 고삐를 죄려 해도 이미 풀려버린 천문학적인 엔화의 물줄기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이후 일본은 부채를 동력으로 성장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전 세계적인 거대 실험장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도 경제적 마찰을 피할 수 없는 일본의 이기적인 통화 정책은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경제 질서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타카이치 총리의 사나에노믹스가 성공할지 아니면 일본을 더 깊은 침몰로 이끌지는 이제 정치적 야망이 아닌 서민들의 인내심에 달렸어요. 숫자로만 기록되는 화려한 니케이 지수의 이면에는 주먹밥 하나를 사기 위해 지갑을 여는 서민들의 떨리는 손길이 숨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엔저가 만든 화려한 신기루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신기루가 거친 뒤에 남을 일본의 진짜 민낯을 준비해야 해요. 엔화 가치의 하락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의 수출 경쟁력과 금리 정책에도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기화된 리스크입니다. 2026년 3월 말 전 세계 금융시장의 모든 눈이 도쿄를 향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구조적 엔저가 가져올 연쇄 반응 때문이에요. 이제 일본 사회는 선택해야 합니다. 국가의 빚을 털기 위해 국민의 삶을 희생할 것인지 아니면 뼈를 깎는 혁신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지 말이죠. 돈을 찍어내 시간을 버는 방식은 결국 다음 세대에게 그 짐을 전가하는 행위이며, 이는 국가라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일공의 엔저 구조는 단순히 남의 나라 뉴스가 아니라 고물가와 저성장을 겪는 모든 국가에게 던지는 엄중한 경고장입니다. 엔화라는 화폐의 신용이 무너질 때 일본이라는 거대한 배가 어디로 흘러갈지, 그 항로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엔저의 시대, 일본은 과연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까요?